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죠. 야권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2라운드는 더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종건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오늘 청문회 위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 청문회 일정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만 30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야 간에 이걸로 공방이 꽤 길게 그렇죠. 이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을 자격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자진 사퇴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은 있지만 대부분 의혹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또 뭐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크게 흠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대립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걸 이제 보여준 게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이상을 의사진행 발언을 한 거죠. 예.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주장을 했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고 네, 타인 자료 빼고는 내가 그렇죠. 최대한 냈다. 이런 입장인 그리고 본인이 거고요. 모르거나 갖고 있지 않는 예. 그런 자료들은 제출을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뭐 더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김상조 후보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첫째는 위장 전입 문제고요. 위장 전입이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어제 또 무슨 내용이 밝혀졌냐면 사실 그 본인이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 목동에 본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캠브리지 대학으로 연수를 떠나면서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했던 얘기가 해명이 뭐였냐면 우편물을 받을 수 없어서 본인이 주인이지만 세입자가 있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사람에게 주소지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본인의 장인 장모가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우편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굳이 그쪽으로 주소를 옮길 이유는 없었죠. 그런 예. 문제가 지금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제 다른 것보다 그 다운 계약서 문제가 이제 탈세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그 부서 자체가 갖고 있는 업무가 공정한 경제적 어떤 관리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서 결국 다운 계약서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의혹들 잠시 뒤에 저희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오전에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그 총격 폭발이 있었다 이런 속보를 오전에 전해드렸었는데 한국인 피해가 있네요. 안타깝게도 한인 1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이 부상했다. 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마닐라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3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질식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국인 1명이 사망을 했고 3명이 부상했다. 자,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마닐라 리조트 한국인들 이용이 많은 곳이라서 좀 오전부터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34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 가운데 한국인 1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 3명이 부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출발부터 굉장히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네. 뭐 야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예선 탈락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여당 같은 경우는 뭐 흠결이 있어도 낙마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이런 네. 입장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네, 의사진행 발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거죠. 일단 지금 야당 의원들이 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여당 의원들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김상조 교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혹을 너무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 사실상 이 어떤 그 프레임이 이쪽에서는 그만큼 사실 도덕적이어야
있는 게 아니냐. 예. 그간 뭐 재벌이라든지 대기업들의 어떤 공정한 거래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그렇게 주장해 왔다면 자신도 역시 그만큼의 어떤 윤리성,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인 반면 여당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음모 아니냐. 예. 어떤 의미에서는 대기업들의 어떤 그 저항을 네. 사실 야당들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또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바라서 오후에는 더 치열하게 이런 공방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사실 지금 의혹만으로 보면 양이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데 또 해명을 들어보거나 따져보면은 또 좀 이런 의혹도 제기하나라는 것들도 사실 끼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의혹 부풀리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종류는 그 야당에서 말한 종류들은 많아요. 뭐 10가지 뭐 이상이 되는데 실제 그것이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낙마에 이르게 할 만큼의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예.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또 김상조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예. 공정한 경쟁, 재벌, 저격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엄격한 검증의 자체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김상조 후보자가 만약 낙마를 하게 되면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는 없지만 명확하게 해명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야당의 공세 또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해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의혹을 낳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상조 후보자가 예. 정말 성심성의껏 또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내가 그냥 교수로서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자면 그 자기 표절 문제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됐어요. 근데 해명 자체가 저는 좀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 다른 보고서에 썼던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낸 논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자기가 쓴 논문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 표절로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썼던 논문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논문을 쓸 때는 인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누가 쓴 어떤 논문에서 가져왔는지. 예. 근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은 네. 솔직히 인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 오늘 일부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 학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쓴 논문에 대해서 중복 게재니 자기 표절이니 이런 이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유능한 교수들일수록 논문을 많이 쓰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서 이제 게재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실어주다 보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제 연구 업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연구실에만 있는 연구자라기보다는 현실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현안이 벌어졌을 때 예컨대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삼성공화국 또는 한미 FTA와 관련된 이런 현안이 벌어졌을 때 저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외부의 간행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나는 연구보다는 현실 참여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송구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사실 좀 부적절한 그런 해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3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데 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왜 학술지에 게재를 하냐 하면 연구 업적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1년간 교수가 몇 편의 이 논문을 뭐 발표해야만 한다라는 뭐 예. 그런 어떤 연구 실적이 꼭 있어야만 다음에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넘어갈 수가 있거나 혹은 또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아니 외부 청탁을 받아서 썼다라는 부분과 예. 등재 학술지에 등재를 해서 내가
자체가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술지는 그러니까 학술지가 아닌 그 이외의 여타 어떤 그런 뭐 언론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그 시민 단체 시민 단체 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구업적에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시됐던 이 세 건은 등재 학술지예요. 그러니까 연구업적에 인정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연구 부정행위 12조에 자기 표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부당 중복 계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저께까지 또 오늘 뭐 하는 어떤 말씀이 문제가 됐던 게 2007년이에요. 그게 이제 김병준 전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이제 지명을 하면서 논문 표절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낙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청문회에서 또는 이 앞으로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게 2007년이거든요. 네. 마련한 시점이. 그런데 지금 내정 후보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2007년 이후에는 없다. 그런데 예.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또 보도를 했네요. 2007년에도 논문 중복 계좌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원칙을 중요시해야만 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이 법과 원칙의 규칙에 지금 자기 스스로 사실 지켰느냐 하는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네, 또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어떤 자리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이 요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낮은 자세로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된다는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교수들이 많이 조심을 해요. 예.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자기 표절 안 하고요. 그다음 중복 계제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쓴 논문이니까 다른 곳에 또 실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관례적으로 해왔더라도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있죠.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맞지 않고요. 연구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됐다고 하면 저는 뭐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면 김상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구 윤리에 어긋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가 쓴 논문이라도 다음 논문에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논문이 언제 어디서 게재가 됐고 발행이 됐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연구 윤리에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표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끗하게 연구 윤리에 어긋난 부분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지 정당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총리처럼 전공법으로 좀 돌파하는 것이 이 문제는 맞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오늘 또 홍일표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구입 의혹 이거 어떻게 구입을 한 거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현재 청담동 한신 오페라 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 이제 이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누구 소개로 구입하게 됐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 네,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청담동의 아파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2동짜리 작은 아파트고요. 몇 평형이죠? 41평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2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에 그늘진 데서 미분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데라서 지나가다가 복도방에서 그 미분양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근데 1차가 그 위치가 주변에 영동고, 경기고 이런 학군 우수성 또 교통 편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경쟁률이 굉장히 셌거든요. 2001년 4월 10일자 이 경제신문에 보면은 27가구 분양에 2,000명이 신청해서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게 신문 보도에 나옵니다. 네. 청담동 아파트 어떻게 구입했느냐. 자, 이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지금 거기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고 이게 그늘진 곳이라서 미분양 상태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상조 교수가 워낙에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예. 또 그간의 시민활동 진짜 말씀하셨듯이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 시민활동을 하면서 개혁의 어떤 상징, 아이콘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의 어떤 삶까지도 어떤 이미지화된 게 있거든요. 예. 아,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오셨겠구나, 삶도.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어려서부터 봤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강남에 사셨구나. 뭐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럼 어렸을 때부터 청담동 일대에 사셨구나. 네. 그럼 그 일대를 너무 잘 아셨구나. 예. 뭐 이렇게 지금 새로운 걸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예. 자기가 뭐 어느 사는 동네 지역이 사는 거 가지고 뭐 그걸 예, 얘기할 얘기할 수는 수는 없죠. 없는 그런데 거고요.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미지에 대한 문제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쟁률 이 부분은 보도에 나온 바대로 있고 그 아파트가 당시에 당시에 사실 굉장히 고가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어떤 경쟁률인 거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예. 일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아는 어떤 상황이라. 그런데 근데 미분양이라서 굳이 샀다 미분양이라서 이렇게 샀다. 얘기를 그리고 했거든요. 직접 가서 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사면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직접 이 분양, 그러니까 저 조합에 가서 샀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정확한 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이 안이 나오겠죠.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오후에도 밝혀지겠지만 네. 그러나 청담동 일대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가가 아닌 41평 두 동의 41평이 고가가 아니다라고 탄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지역의 아파트일까? 그건 좀 석연치 않네요. 예. 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어떻게 아니,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명을 일단 듣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자료가 없다는 건 조금 그건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서 물론 없어졌다고 하면 뭐 얘기는 되지만,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아무리 미분양 아파트라도 계약서가 있는 건 맞고, 이제 다만 이분이 이제 음마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그 암 진단을 받게 돼요. 예, 이 항암- 부분을 예. 저희가 녹취로 준비한 게 그렇군요. 있거든요. 지금 사실 김상조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위장 전입 문제인데요. 자, 여기 관련해서 이제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사연도 김 후보자가 공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장인 장모가 2002년도에서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네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에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리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좀 안타까운 사연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 위장 전입 부분이요. 장인 장모까지 등장하고 좀 복잡합니다. 좀 그렇죠. 정리를 한번 좀 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장인 장모가 오셔서 음마 아파트에 이제 전세를 계약을 했다는 거고요. 거기 네. 아마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네. 영국으로 본인이 안식년을 갈 때도 그때도 장인 장모 거기 살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집을 또 목동으로 주소를 옮긴 게 사실은 근데 좀 김상조 의아한 후보자는 거죠. 오늘 장인 장모가 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캐나다의 그 손주들 교육 때문에 그렇죠. 가 있었다. 그랬었는데 예. 이제 보도에 의하면 보도에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얘기한 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는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부인의 아픈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음마 아파트로 전세를 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기관이 강남에 있는 모 병원이었다. 그래서 아마 너무 먼 곳에 있게 되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도 투자되고 또 부인이 몸이 아픈 상태니 가능한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싶어서 음마 아파트에 있었다라고 네.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혹시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전혀 몰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래서 항암 치료나 아내의 아픈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결백함?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슨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아내의 치료 목적으로 옮겼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서 음마 아파트권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위장 전입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장인 장모가 캐나다에 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언론에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게 거기 거주하고 계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분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또 한 근데- 가지 예. 공교롭게도 사실상 이 위장 전입을 했던 아니면 거기에 살았던 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 2000년도 초에서부터 중반까지 그 지역들이 목동과 대치동, 청담동이에요. 세 군데 다 사실은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거나 혹은 핫하게 굉장히 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와 또 지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지역들에 대한 의혹이 또 다시 이제 제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참 부인이 아팠던 얘기까지는 참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워낙 또 뜨겁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또 오늘 얘기가 나와서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가 깨끗했을 걸. 지금 전세 계약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전세 계약서도 없고 청담동 지 구입한 그런 자료들도 지금 예. 제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세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없으면 어떻게 지금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구입한 뒤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자세히 좀 따져보고 생각을 좀 잘 정리해서 해명이 좀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근데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 이런 거는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제출했죠. 맞습니다. 예. 한 번 제출한 걸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예. 관리비 납부한 걸 제출해서 본인이 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 강경화 후보자나 아니면 김상조 후보자 둘 중에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는 계속 지금 자진 사퇴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을 다 통과시킨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두 분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낙마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세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역시나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김선동 의원이 김상조 그 후보 부인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은 깨끗하지 못한데 세상에 대해서 깨끗해져라라고 외치신다면 그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의 닉네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부인인 그 무자격자가 5년 동안이나 취업 특혜, 공공기관에 부정 취업한 특혜, 불법 취업 특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901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0점인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나타납니다. 해당 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데 900점 받은 점수를 901점으로 고쳐서 허위 보고를 합니다. 예, 무엇보다 먼저 제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게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2013년 취업을 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처는 그 전해에 경기도 교육청의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이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처로서는 자격을 갖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논란의 핵심은 901점이 기준인데 900점을 맞았는데 합격이 됐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할 때 이걸 901점으로 고쳐서 보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걸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그렇죠. 거고요. 해당 학교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그걸. 있었다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비슷한 시험을 합격을 해서 자격이 제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예. 한 적이 있다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점 차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공무원 채용 시험이라든지 혹은 교사 채용 시험이라든지 혹은 또는 뭐 대기업 어떤 인사 채용 시험에서의 1점에 물리는 어떤 그런 그 이 분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1점 때문에 탈락하는 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기준과 관련해서 그 1점에 대한 중요성, 1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이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초등학교 때 그 시험, 초등학교의 그 시험 교사가 기간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본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채용을 하는 거, 원어민 교사 같이 하나의 영어 그 담당 강사로 채용이 되는 다른 시험,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면 전에 시험을 인정받아서 그대로 여기에 그 이 준용을 받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기준 되는 시험과 그 과목과 점수와 이 지금 고등학교의 그 학원 강사로 채용이 되는 기준은 다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김상조 그 후보자가 지금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해명하는 바가 관행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 청문회 위원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의 문제들을 사실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또 부메랑이 되는 게 아니냐. 관행을 타파해야지만 개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해명한다는 것조차도 부적절하다. 이런 또 이 지적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오후에도 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최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 해명 뭐 적절하지 저는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신 실장님 건가요? 얘기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은 네. 1점 차이라도 후보자가 많아서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인데 이제 이 경우는 혼자 지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원자가 혼자기 때문에 1점 차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점수가 900점이냐 901점이냐는 사실 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자가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수능 시험처럼 그 10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건 그건 큰 문제라고 보지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그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고하면서 901점으로 고쳐서 보고했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수를 고친 건 아니고 그 해당 규정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네. 보고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자체를 고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은 뉘앙스 자체는 901점을 통과한 것처럼 보고한 건 맞죠. 그러나 점수를 900에서 901점으로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이게 보고한 건 수면으로 아니고. 고친 건 아니고요. 그건 예. 아니고,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원래 규정에 맞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를 하면서 그게 이제 901점처럼 이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후보자 혼자서 지원해서 채택이 된 거니까, 그분이 합격을 하신 거니까 그것을 이제 김상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제 처가 그런 일에 연루된 것에서 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부분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마 혼자 지원했고 예전에 경력도 있었고 1점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 수용했지 않겠나 하는. 예. 그래서 특별히 김상조 후보자가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거기에 무슨 외압을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흠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설명들로 봤을 때는 이게 그 낭만을 할 만큼의 중요한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 오후에도 이 뭐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명하는지 보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참 이상하리만큼 김상조 후보자한테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의혹들 누가 제보했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 의혹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뭐 물론 그런 어떤 시각도 있어요. 워낙에 김상조 후보자가 적을 많이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우리 그 경제라든지 혹은 주류 경제 또는 뭐 그런 재벌 어떤 저승사자라고 기업들 뭐 불리니까. 이런 어떤 예. 부분들에서 사실 밑보임을 받았을 확률은 많죠. 그 이 아픈 부분들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개혁하라라고 목소리를 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은 또 뭐 이제 그 경제 뭐
비리 정합 섹트,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표현까지 했는데 이 표현은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인사청문회마다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인물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막 뭐 그 이전에 비해서 철저하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이전 거를 보면 더 심했던 경우도 훨씬 더 많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때 그랬으니까 더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후보자가 뭐 개인적인 문제 또는 뭐 가족의 문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해내느냐를 사실 국민들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과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의혹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이 기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한 사실 청사진도 국민들은 듣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당은 지금 정책 검증 위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 안에 기업 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당 지원 행위,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재가 많이 되어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많은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쪽에 새로운 어떤 유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기업 집단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 예, 지금 기업 집단국 예전에 존재했던 조사국의 역할을 조금 확대한 그렇죠. 그런 부서라고 그러니까 보면 됩니까? 이게 이제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재벌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도 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조사국의 업무가 바로 그런 업무를 했던 곳이에요.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 자회사 만들고 자기 아들한테 자회사 띄워주고 그래서 거기다 또 일감 몰아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회사 만들어서 거기다 일감을 몰아주게 되면 대기업에서 나오는 낙수 효과를 자기 회사에 또 다른 자회사가 갖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국을 통해서 대기업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대기업을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기업이 무슨 적이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대기업의 어떤 갑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대로 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마 조사국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 김상조 후보자나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본회의 표결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장관 후보자들은 이 청문회만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표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저께까지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자진 사퇴를 하라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정부가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자진 사퇴를 이렇게 물밑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사퇴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한다면 사실상 거의 한 7분 응선까지는 넘어간 게 아니냐.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대로 하려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내일 사이에 더 새로운 게 밝혀지거나 혹은 뭐 청문회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또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정부에서는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후보자를 그냥 임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김상조 후보자를 사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경제 정책 가운데 큰 것이 일자리 정책하고 이 재벌 개혁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김상조 후보가 낙마를 하면 한번 고비를 맞게 되는 거라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벌 예. 개혁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는 상징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개인적인 문제고 예. 그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크게 이분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본인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제기가 돼서 낙마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재벌 예. 개혁을 좀 힘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김상조 후보자를 영입을 했는데 김상조 후보자가 낙마를 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 정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을 찾기가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뭐 흠결이 있지만 그게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살 만한 흠결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부와 여당이 뭐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이제 대승적인 협조를 한다 이래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약간 협치가 삐걱대는 이런 모습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 이 부분이 통과가 될지 굉장히 걱정인 상황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신속한 국회 통과 위해서 필요하면 국회에 직접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자리 추경도 최대한 좀 빠르게 국회에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면 직접 국회에 가서 내가 이 추경안 일자리 문제 시급하다 이걸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일자리 문제 추경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한 경우가 아마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대개 이제 대통령은 임시국회가 아니라 이제 정기국회에 가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어떤 국정과 관련해서 국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하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4차례에 걸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대개는 10월, 10월이랑 11월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에 예산을 통과해 달라.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 정부에서는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했고요. 실제로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이 있긴 있었는데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한번 대독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추경이 매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년 대통령이 가서 시정연설을 할 수가 없었겠죠. 약 한 40조 가까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또 야당에서 물론 진통은 있었으면 다 들어줘요.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문제는 추경을 안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야당은 거기에 일자리 추경이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기 때문에 당장 10조 원이 아깝다가 아니라 그렇게 늘렸을 경우 공무원들의 들어가는 돈 앞으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공무원을 늘려버리면 나중에 공무원 연금 문제라든지 기타 들어가야 되는 전체적인 국가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 이 논리거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벌써 이제 일단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또 이제 시정연설을 또 해야 될 거예요. 예. 이제 예산안 그 예산안은 이 정부가 처음으로 국회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첫 예산안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시정연설을 추경으로 임시국회에 가서 하겠다는 건 자신이 얼마큼 이 문제를 중요시하느냐를 이 일자리 좀 문제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 예. 자, 이런 생각을 반영한 거다. 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추경 통과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하루 만에 곧바로 이제 야당 지도부를 찾아서 협조를 요청하긴 했는데, 자, 야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야외전 협의체에 제가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공공 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번외사안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침체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쉽지 않고 일자리 숫자 맞추기 위한 공공 부분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공공 일자리 위주의 추경은 반대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 뭐 일정 부분 저는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이 어떤 형태로 추경 예산을 뭐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어느 정도까지 뭐 허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사내 보유금만 자꾸 싸놓고 유보금만 싸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를 돌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가 돌아가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기업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예. 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뭐 30년 동안 공무원들을 많이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을 뭐 연금이든 뭐든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파이가 키워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 여파가 일반 경제 특히 기업들에게도 전달되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추경 통과하려면 국민의당 역할이 이번에도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표결 때는 이제 찬성표를 거의 뭐 줬단 많이 말이죠. 던졌는데 예, 예, 예. 이번에는 이 표가 반대로 갈 수도 있을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책공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그 국무총리 인선과 예.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추경까지 가게 그 사이에 장관 후보자 그 청문회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추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중간에 사실은 어느 정도 또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서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문회가 징검다리처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위해서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흠결이 있는 후보자는 스스로 자진사퇴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예. 주장을 한다면 사실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국회가 안 들어줘서 못했다라고 몇 년을 지금 사실 국회 탓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추경을 위해서라도 사실 어떤 양보를 해야 예. 되는데 그 양보는 또 청문회에서의 어떤 과정에서 그 양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허니문 끝났다 거의 뭐 선언을 한 상황인데 청와대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고민이 계속 될 텐데요. 그런데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청와대 회의 때마다 옆에서 농담을 던지면서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차현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파격과 소통을 이어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회의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다는 평인데 회의 때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회의 때마다 꼭 가벼운 농담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컵을 들고 자리에 앉는데요. 이를 본 임 실장이 물 마시는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거라며 농담을 합니다. 지난주 열린 첫 수석 보좌관 회의 때도 조국 민정수석의 외모를 칭찬하는가 하면 이상하게 우리 조국 수석이 뭘 해도 어울려. 격이 없는 토론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 모습인데요. 문 대통령이 연습을 할 때 자리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임명장을 주는 게 처음이라서 서툴다라고 말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앞으로 매주 열리는데 계속해서 대통령과 참모가 격이 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열린 청와대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못 들으면 관계가 끈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젊은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 격이 없이 소통하는 그런 열린 청와대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활기차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 그걸 이게 완전 권위가 추락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지 형식만 이렇게 탈권이다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정말로 이런 의미 있는 권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활기차게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도 앞으로 이제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좋게 봤어요.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네. 거기서 뭐 거의 막내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임종석 실장이. 그러다 보니까 실장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좀 권위적이고 대통령 옆에서 가장 권력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하면 저희가 김기춘 비서실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니까 예. 저렇게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이도 젊기도 하고 또 딱딱해질 수 있잖아요. 청와대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근엄하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좀 소탈한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이 그냥 표정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청와대 내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또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경직되면 의사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좀 주저하게 되는데 저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보좌관들이나 수석들이 의견이나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가 저렇다 보니까 사실 임명장 수여식 이 생각해도 저희가 굉장히 딱딱한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총리 임명장 수여식 때도 봐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부드러웠었고요. 자, 어제 서훈 국정원장 임명장 그 수여식 있었는데 그 수여식도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임명장 수여할 때 사모님께는 꽃다발이라도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모님들 순환의 시대 같은 아니 청문회를 함께 겪잖아요.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요. 네. 아주 엄중한 시기에 아주 무거운 짐을 맡았습니다. 취임하면 바로 첫 번째 조치로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 전면 폐지하겠다. 우리가 IO라고 부르던 통상 IO라고 부르는 부처, 기관, 단체, 또 언론 이런 데 출입하는 정보관제를 전면 폐지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국정원 내 국내 정보관 IO 국민들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이제 IO라고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IO라고 부르진 않고 정보관이라고 정보관, 정보관님 뭐 이렇게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인텔리전스 오피서라고 해서 국내 그 정보 담당관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자 국내 기관들 또는 기업들 또는 언론 이런 그 기관에 출입을 하면서 마치 기자처럼 출입하는 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담당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그런 정보원 역할, 정보 담당관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정보관이라고 부르고 IO라고 속칭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국내 정치 개입 근절하기 위한 이게 첫 걸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IO라고 소위 그 정보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보관들을 운영하면서 국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하에 각각 기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뭐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찰을 한다거나 또는 뭐 필요 이상의 필요 없는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대법원장 사찰 얘기까지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법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법원장이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수집을 해서 혹시나 필요할 때 그걸 터트려 가지고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셨고 그 문제 폐지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임명장 수여하고 바로 티타임 하면서 서훈 국정원장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일성으로 국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IO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물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우려를 표명해요. 국내 정보도 필요한 거 아니냐. 국내에 뭐 암학해 있는 간첩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런 IO처럼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기관에 있는 정보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를 만들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부서는 게 필요한 강화하겠다.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대공 업무나 방첩 업무 부분들은 강하게 하겠지만 예. 지금 현재까지 잘못 운영되어 오고 있는 각각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정보원들이 그 기관의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관계된 부분까지도 다 찾아내고 들춰내서 그걸 마치 공격의 방편으로 삼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서훈 국정원장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어저께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서 저 표현을 한 건 그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서훈 그 후보자 시절의 후보자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국내 정치 그 정보와 관련해서 사실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서훈 이 후보자가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임명직을 받는 자리에서 일부러 언론에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논란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종식시킨 것이죠. 거다. 예. 그렇군요. 자, 사드 추가반이 보고 누락 이 부분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한민구 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다 조사를 했는데 네. 중간 브리핑은 안 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했죠.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중간 브리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예.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든 조사 끝난 뒤에 최종 브리핑을 하는 것이 도리어 논란이나 아니면 다른 의혹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요소가 예.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이제 다른 쪽에서 예를 들면 반대하는 쪽에서나 아니면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예. 주장했던 게 이런 문제가 결국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네. 지적을 했어요. 예, 예. 그 부분이 사실 중간 발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조사하는 목적은 왜 누락이 됐고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네. 그냥 그거는 이제 영이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이게 사드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 자체는 별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발표가 반복되거나 또 중간에 발표하고 최종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사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논란을 방지하는 거다. 지금 조사는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럼요. 지금 대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이게 조금 빨리 반입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누가 주도했는지 이 부분까지 지금 들여다 보겠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조사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간 발표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 말씀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벌써 이것이 사드 문제만이 아니고 알짜회, 그러니까 속칭 예. 그 하나회와 같이 그러니까 군 군대 내부의 어떤 조직, 사조직이죠. 예. 사조직 이야기가 이라고 나오기 추정되는, 시작하고 예. 더불어서 방산비리까지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까지도 사실 크게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런데 중간 브리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문제가 폭발적인 어떤 앞으로 그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저는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 브리핑을 안 하는 게 도리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대목이죠. 예.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조사 결과로 최종 발표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유라 씨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렇죠. 잠시 후 2시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 다른 것보다 정유라 씨가 도피를 했어요. 도피를 네. 했었고 덴마크에서도 계속 들어오지 않으려고 거기서 버티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세 가지 범죄 행위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제시를 했는데 그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예. 인멸의 우려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지금 계속 모르쇠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관여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서 조사를 하다가 보면 일정 부분 허점이 나올 가능성이 예. 있고 그 허점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어떤 한 발언이 결국은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새로운 어떤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직까지는 럭비공이라기보다는 모르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부지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덴마크 체류와 관련해서 체류비 덴마크에 예. 어떤 돈으로 어떻게 체류했니라고 물었을 때 모른다라고 답한 부분이 그 전에 덴마크에서 그 재판을 받을 때 기자들을 만났을 때 기자들이 그 이 부동산 구입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강원도에 있는 땅을 아빠와 함께 그 있다가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물려줬고 하는 대답을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건 떳떳하다라는 결론까지 내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그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대답을 했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과의 계약서 자체도 포스트잇으로 다 가려서 난 봤기 때문에 모른다. 뭐 이런 네. 내용인데 문제는 굉장히 전략적이다. 정말로 그때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예.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들어오는 모습 보고 이제 국민들이 좀 놀라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게 허리에 가디건을 묶는 모습도 그랬고요. 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당당했고요. 저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호송 차량 안인데요. 저렇게 다리를 꼬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에 좀 낯설다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이제 피의자가 돼서 호송차를 타면 저런 자세가 나오긴 힘들죠. 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긴장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이런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젊은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저는 저게 그 평상시에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호송이 됐는데 저렇게 호송차에 있을까요? 타진 않죠.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저렇게 저런 모습이 호송차에 타고 근데 저는 예. 정유라 씨가 저런 모습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익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정유라 씨가 받았던 대우는 항상 갑의 위치였어요. 예. 한 번도 을의 위치에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도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가 예. 이렇게만 하면 풀려날 수 있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진다. 지금까지 엄마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최순실의 사고를 지금까지. 치면 엄마가 해결하고 이런 이게 반복이 자세로. 되어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이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 그냥 정유라 씨는 네, 정유라 예. 씨는 그래서 예. 정유라 씨는 그런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 그냥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해 있는 행동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냥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는 이런 행동일 것이다. 또 어쨌든 이 여유 있는 태도가 눈길을 끄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이게 어떤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정유라 씨는 그 과실이나 열매를 따먹은 그런 어떤 결과적인 수익범의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머릿속에 뭐 준비된 태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면 20일 내로 구속을 해야 되잖아. 구속영장, 그러니까 재판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일 동안 계속 저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덴마크도 우리나라 구치소와는 좀 다른 어떤 풍경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죄와 관련해서 추궁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일 동안은 정말로 우리나라 구치소의 독방에서 검찰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검사들을.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그거는 그 과정에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그렇죠.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자신이 처음으로 겪는 사실 이 상황이에요.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유를 속박을 하고 생각을 속박을 하고 그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20일이 될 거예요. 그 20일 동안 똑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멘탈 갑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정유라 씨 입단속을 시키기 위해서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정유라 씨는 그렇다 치고 엄마 최순실 씨는 좀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일어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그냥 이 태도로 갈 겁니다. 그러나 정유라 씨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결국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검찰은 이 부분을 알고 좀 전략적으로 그럼요. 이용을 전략적으로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 정유라 씨가 만약에 어떤 발언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다면 그걸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은 정유라에 대해서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정유라를 보호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유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시인하고 인정할 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라, 최순실이 사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회사를 비덱이라는 회사를 독일에서 만들었고 두 사람이 소유주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범관계로 형성이 되는 건데 정유라는 지금 자기는 모르고 있었고 엄마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증언이 나온다고 하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한 일을 일정 부분 시인하게 되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저는 이거예요. 정유라 씨가 조사하는 과정에 분명히 뭐 이틀, 3일 동안 조사하는 과정에 조사 내용의 답변 중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시간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조사하면 검찰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마 그것까지 생각해서 질문을 짜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정유라가 입을 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모르쇠로 가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충돌되는 지점이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통났을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일정 부분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검찰이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그리고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